네, 이번에는 이제 노출 기준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유해 화학 물질의 유해 요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출 기준입니다. 노출 기준에 대한 정의는 결국에는 안전이라는 개념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또 근로자라고 표현을 좀 하죠. 이런 분들의 안전을 예방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화학 물질이 있으면은 그 화학 물질이 사람의 호흡기나 또 피부나 이런 데에서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여기는 보신 것처럼 노출 기준은 건강한 어떤 수준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건강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요건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건강상에 큰 영향은 없지만 이거 넘어가면, 이 노출 기준 넘어가면 그러면 위험합니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보시는 노출 기준에 따른 어떤 정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표시 단위는 대부분 가스나 이런 증기들은 ppm 단위로, 그래서 뭐 어떤 물질은 0.1 ppm, 어떤 물질은 0.5 ppm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된 거고요. 분진은 어떤 1루베죠, 루베. 그 안에 분진이 몇 그램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는데 분진에 대한 부분들은 고체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성면도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만 요즘에는 거의 성면은 법적으로 쓰지 못하게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위 환산 부분 간단하게 보시면 이것들은 뭐 최적 곱하기 %, 그죠? 곱하기 분자량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단위가 리터냐 또는 루베냐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위 환산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많이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지금 잠깐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가 뭐 3개는 아니네요. 2개 정도. 그러면 상당수 나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뭐 별표 1개는 어쩌다 나오는 케이스. 별표 2개는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케이스. 3개는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되는 케이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그런 유독물의 어떤 종류와 성상을 얘기할 때 여기는 이제 위험물보다는 뭐 유독물을 표현을 했지만 뭐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흉과 스모크나 미스트나 분진이나 가스나 증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흉 자체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체 상태의 물질이 있어요. 근데 얘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녹게 되면은 액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액상으로 바뀌면 또 어느 정도에 보면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증기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증기가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증기화된 물질이 응축되거나 산화되면 어떤 먼지나 약간 미립자 형식으로 그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그러면은 그때 고체 미립자의 어떤 상태인데 그냥 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금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금속 같은 경우 용접하게 되잖아요. 용접봉을. 그럼 이런 형태로 근처에 막 이렇게 시꺼멓게 뭐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의 가장 큰 핵심은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핵심이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고체상의 미립자를 얘기하더라. 이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체상의 미립자 딱 나온 순간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물론 입자의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0.01부터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는 뭔가 시험에 나오기가 쉽지만은 않겠죠. 그러니까 작다는 이게 훨씬 더 작고 이게 약간 좀 더 이제 크겠죠. 크기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 입자의 크기는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스모크 나오죠. 스모크는 보시면은 연소를 하면은 연기 난다 그러잖아요. 저기서 불 났는데 막 연기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가끔 정말 불 난 데서는 연기가 색깔이 어떻게 돼요? 시꺼멓잖아요. 스모크. 연소가 완벽하게 다 연소가 되면은 확실하게 연소가 완전 연소가 돼버리면 연기가 발생 안 될 수가 있는데 스모크. 그죠? 그러면 연소에 의해서 생긴 작은 입자가 모여져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돼요? 구름처럼 시꺼먼 어떤 연기처럼 보이겠죠. 스모크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미스트 있죠. 미스트는 공기 중에 분산된 액체. 그거 있잖아요.
보통 페인트 같은 거 있죠. 액상, 도료 같은 거 있잖아. 뿌릴 때 이렇게 골고루 뿌려야 되니까 뭐 물론 이렇게 붓 갖다가 이렇게 칠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를 골고루 뿌리려면은 이런 미스트 같은 분무기 생각하시면 되죠. 쉽게 설명하면 분무기. 화분에 물 줄 때 분무기 쓰잖아요. 그때 뿌려보면 어떻게 돼요? 밀입자로 탁 퍼지죠. 그때 작은 입자. 미스트. 그죠? 미스트. 미용할 때도 미스트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미스트. 그래서 기름, 도료, 액상의 화학 물질을 얘기할 때는 어떤 거다? 액체의 작은 입자, 미스트. 사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시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흉은 고체상의 밀입자. 처음에 고체라고요. 근데 액상됐다, 기상됐다, 그게 떨어졌다, 고체상의 밀입자. 흉. 스모크는 뭐예요? 연소에 의해서 생기는 근데 연소 중에서 어떤 연소? 불완전한 연소. 검은 연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작은 입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스트죠. 미스트. 미스트는 액체의 작은 입자를 얘기한다. 요거는 그냥 분무기 생각하시면 편하시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지는 뭐 기본적으로 더스트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공기 중에 뭐 분산된 고체의 작은 입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많아.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집에서는 먼지라고 하지만 걔는 사업장 가면은 뭐라 그래요? 분진이란 표현합니다. 분진. 왜냐하면 그 먼지도 호흡기에 들어가게 되면 흡입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진폐증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마스크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스가 있죠. 가스. 가스는 상온상압의 어떤 기체인 물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체인 물질이에요. 물론 용기로 담아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그 내용들이 여기에 기체인 물질을 얘기하더라. 그냥 기체는 가스 생각하시면 되고. 증기, 베이퍼를 얘기해서 베이퍼. 베이퍼는 어떤 거 얘기했어요? 스물스물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 무슨 점 생각할 때? 인화점에서 담아놓고 화재는 불은 요 액체 안에서 발생되지 않고 그죠? 여기 액체 표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증기. 근데 그게 불이 날 수 있는 증기예요. 가연성 증기, 베이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분들이 요게 증기라는 표현, 가스라는 표현, 분진은 제가 봐도 읽어보면 이거 분진이구나, 이거 가스구나, 증기구나 금방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흉이다. 흉. 2번 정도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유독물의 종류와 성상인데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 별표 2개니까요. 많이 나오는 케이스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유해물질의 노출 기준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면 유해물질의 어떤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을 하게 되면 보통 9시에서 6시 정도 일하고 점심시간 빼봐요. 그러면은 몇 시간 되는 거예요? 8시간. 보통 일하는 시간에 하루 시간을 얘기할 때는 8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럼 8시간 동안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안전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호흡기에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물질 쓰는데요? 위험한 물질 종류가 많겠죠. 뭐 어떤 거 있을 거예요? 불산도 될 수 있고 불소 될 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물질, 위험한 물질을 쓰면 염산도 있을 테고 그런 물질을 쓰면 그런 물질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기준을 나타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TWA 값이에요. 되게 중요한 값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몇 시간? 8시간 기준. 노출되어도 여기 나오죠. 건강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평균적인 농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Time Weighted Average라는 표현을 써서 TWA라고 해서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왜 중요할까요? 물질마다 그 종류가 다르니까. 또 이제 머리 아파집니다. 왜요? 그냥 딱 정해버려요, 그냥. 다음 중 TWA,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그럼 물질에 대해서 그게 몇 ppm인지 알고 있어야지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설비 이쪽이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물질이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최대한 많이 그동안 나왔던 물질,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물질,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TW 환산값이라고 하는데 측정치가 있어요. 측정치. 측정치도 값들이 있죠. 발생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8시간이 100%가 다 아닌 거예요. 그럼 요 시간은 2시간, 요건 2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 더해줘야지 하루 8시간의 기준 다 나오는 거니까.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TWA 값을 환산하는 값이 있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이해하시면 8시간은 요 팔은 8시간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용어가 있긴 해요. 아직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거지만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단시간 노출 기준 STEL. 단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단시간에 어떤 시간 기간이 있다는 거죠. 기간이 있으면 그러면 대체 몇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단시간이니까 8시간은 아니겠죠. 절대. 짧아야겠죠. 그러면은 분도 될 수가 있죠. 몇 분이에요? 15분. 그러면 15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뭐 회사를 입사를 하셔서 가끔 보면 여기다 이렇게 뭘 달아요. 달아놓고 측정을 해요. 측정하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 사람의 호흡기랑 연결돼서 여기다가 달고 요걸 가지고 마이크 달듯이 이렇게 마이크 지금 달듯이잖아요. 요걸 여기다 단다고요. 어깨에다가. 그리고 실제 작업을 해요. 사업장에서. 그러면서 8시간 동안 보통 8시간 기준이긴 하지만 8시간 동안 보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7시간에서. 어쨌든 8시간 기준 맞춰야죠. 아까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8시간 동안 여기에 포집이 될 거 아니에요. 대기 중에 가스가 포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무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일반 사무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사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유해 위험 물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노출될 수가 있겠죠. 노출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걸 8시간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몇 ppm이 나오더라. 법적 기준은 몇 ppm인데 그게 연속으로 계속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 TW에는 8시간, 얘는 단시간. 단시간은 짧네요. 몇 분 동안? 15분 동안. 그러면 그 그래프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15분 동안 딱 잘라서 그거를 값을 냈더니 결국엔 몇 ppm이더라. 그러니까 얘는 스틸치라고 해서 Short-Term Exposure Limit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법적 기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예, 그 위험한 물질이면 웬만하면 있을 수가 있겠죠. TWA 값은 위험한 물질들은 당연히 있을 테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최고 노출 기준입니다. C입니다. C. C는 뭐냐? C는 최고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에서 가장 최고는 뭐예요? 위를 보시면 천장이죠. 천장. 실링. C값.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한 번도 저 천장을 뚫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프상에서 법적 기준의 최고치라는 실링 C값이 있는데 이걸 넘어가면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 아까 나왔던 TWA 값, 지금 보셨던 스틸치라고 하는 ST1, 요 TEL, 요 값.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실링 값, C 값.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물질은 그 물질을 초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알고 계셔야 그 이하로, 그 미만으로 관리를 하셔야겠죠. 아예 한 번도 노출이 안 돼. 한 번도 측정값이 0이야. 그러면 정말 퍼펙트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사업장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물인 경우 생길 수 있죠. 요거는 시험에 가끔 나와요. 물론 하나로 표시되어 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케이스인데 A물질, B물질, C물질 또는 A물질, B물질 두 물질이 혼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혼합된 거에 TWA 값이라는 표현도 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기 나오죠. 규정 수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도도 있어요. 위험도. 여기 각각의 물질의 어떤 위험도를 표현할 때 요거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화학물질 각각의 노출 기준. 그러니까 A물질 요거 T가 노출 기준이잖아요. 기준값은 보통 시험 문제에 오픈이 됩니다. 그런 기준값에 따라서 측정치가 뭐 나오고 측정치가 뭐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병렬로 해서 더해서 값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 최종값이 R값이 얼마가 나왔네. 근데 그 값을 이제 위험도라는 표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나옵니다. 위험 물질의 경우는 규정 수량에 대한 취급 또는 저장량을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얘는 2강에 나오는 공정안전 분야에서 챕터 2죠.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물질들은 이게 넘어가면 그러면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규정 수량분의 얼마, 규정 수량분의 얼마 값을 그걸 더해서 최종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R값 구하는 그런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 기준을 통해서 R값 구하는 것도 있고요. 규정 수량에 대해서도 R값 구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혼합 물질에 대해서 이 R값이 1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화학 물질 중에서 1이면은 기본이 1이니까 그 1보다 넘으면은 100%니까요. 퍼센트로 보면 100%를 초과했네? 그럼 위험하지. 화학 설비네. 더 위험하다고요. 1을 초과했으니까. 무슨 화학 설비요? 특수화학 설비.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있죠. 요 값이 이제 나온 거죠. 어떻게 해요? 물질마다 TLV라고 하는데 이거는 TLV 미국의 산업위생 전문가 회의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채택한 허용 농도의 기준을 TLV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혼합물의 노출 기준 이것도 똑같이 8시간은 맞죠. 그러니까 물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서 이거는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뭐냐면 이 중량이 있어요. 전체 중량 F1은 전체 중량의 얼마. 합쳤더니 총이 100이에요. 100분의 A라는 물질 20이다. 그럼 100분의 20이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 TLV는 기준값이죠. 노출되는 그 TWA 값이라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값들은 다 시험 문제에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기준 값분의 요거는 중량 비율. 전체에서 몇 % 돼 있는지 또 전체에서 얼마큼 돼 있는지 그걸 다 더하는 거야. 그것분의 1 하면 혼합물의 노출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들은 참조를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어볼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요거는 그냥 여기 값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의 1을 한다. 분의 1을 한다. 요 값은 F1의 값은 뭐 하나가 뭐 100ppm이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2개 ppm 더한 거에서 그 A라는 값이 1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라는 ppm 100, B 100 ppm. 그러면 A라는 물질을 들어갈 때는 기준값은 따로 정해져 있고요. F1은 100, 100 더해서 200. 200분의 A는 100. 이런 식으로. F1 값은 그냥 100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전체 중량을 표현을 한다. 중량 비율을 표현한다. 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요거 중요해요. 의외로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주요 물질의 노출 기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설비 위험방지 기술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이렇게 찍어요. 0.1. 포스겐은 많이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화학식도 좀 COCl2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화학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딱 봤더니 노출 기준 TWA 값 기억나시죠? 몇 시간 기준? 하루 평균 8시간 기준. 이거 이상 넘어가면 위험해요 라고 하는 그 물질 기준 TWA 값. 근데 가장 위험한 물질 0은 없겠죠 솔직히. 이거 아예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0.01이라도 있어야지. 1이라도 표현돼야죠. 근데 리스트를 봤을 때
어떤 리스트요? 노출 기준에 되는 그런 물질 리스트를 쫙 봤더니 가장 위험한 물질은 알고 봤더니 0.1 ppm인 거예요. 0.1은 되게 작은 ppm이잖아요. ppm 단위 자체가 100만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0.1에 대한 ppm을 얘기할 때 또 마침 이게 또 3개인 거예요. 3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뭐예요? 포스겐, 불소, 브롬 0.1, 0.1, 0.1. 그럼 어떤 시험 문제 나올까요? 다음 중 노출 기준 TWA 값이 0.1 ppm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근데 실제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은 어떤 거예요? 다음 중 노출 기준 TWA 값이 가장 낮은 것은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이 3가지 중에 하나 찾으면 되겠죠? 포스겐, 불소, 브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외우기 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여기 수불부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했는데, 수불부라는 게 여기 숫자, 포스겐의 스, 불은 요거 불, 부는 부라고 돼 있지만 뭐 부라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 거니까 수불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수불부는 포스겐, 불소, 근데 부니까 브롬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는 노출 기준이 가장 위험한 물질 그러니 0.1 ppm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염소가 있습니다.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Cl2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더니 교재가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0.1이 아니고 0.5입니다. 0.5 ppm이고요. 얘보다는 약간 좀 덜 위험한 거야. 근데 이것도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 나오면 황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뭐 톨루엔 이런 것들 나오면 50은 2개네요. CO랑 톨루엔. 제가 표시 안 했죠. 일산화탄소에. 근데 CO를 많이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로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가 불안전 연소하게 되면 CO가 나오고요. 불안전 연소하면 나오는 이 물질이 이 CO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캠핑 가다가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겨울철에.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 혹시 중독돼서 이게 사망하는 케이스 요겁니다. CO. 알고 봤더니 50 ppm인 거예요. 얘는 기준 자체가. 근데 나중에 현장 가서 측정해 보면 몇천 ppm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ppm 일산화탄소는 50이다. 50은 2개네요. 일산화탄소랑 톨루엔 2개를 얘기하고요. 뭐 암모니아는 25긴 합니다. 황화수소는 10 ppm이겠죠. 그럼 이런 것들 뭐예요? 여기서 작업을 하겠대. 알고 봤더니 암모니아 탱크 안에서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측정해야죠. 아니 암모니아가 있는데 막 탱크 안에서 막 청소하고 해봐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가기 전에 측정을 하는 거야. 측정을 했더니 100 ppm이 나왔어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왜요? 법적 기준은 몇 ppm이니까? 25 ppm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 적어도 2 ppm보단 낮아야지 건강상에 뭐가 없다고요? 장애가 없다고요. 장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ppm 나왔어요. 그럼 들어가도 되긴 하겠죠. 그래도 암모니아 조급은 극소량은 흡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그러면은 방독 마스크라도 착용하고 갑시다. 1 ppm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역시나 수불부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수불부 요거 그래서 여기 별표 3개짜리 되겠죠. COCl2, F2 그죠? 요거는 불소, 브롬 이렇게 Br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황화수소 H2S가 있긴 한데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0.5 ppm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에 또 나왔던 것들은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뉴스에도 좀 나오다 보니까 시험에도 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제 CO라는 거는 50 ppm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의 유해 요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유해 물질은 사람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또 똑같이 설명한 거예요. 생체 기관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로가 가장 흔한 거 뭐예요? 흡입되는 거겠죠. 흡입. 삼키는 거.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위험한데 그런 경우에 유해 물질의 농도와 폭로 시간들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려고요. 교재에 있기 때문에 농도가 크면은 그만큼 위험한 거고
접촉하는 시간이 8시간 아니고 더 많으면 더 위험한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하퍼라고 해서 유해 지수를 표현하는데 유해 물질의 농도와 노출 시간을 그냥 곱하면 돼요. 이런 문제는 거의 뭐 안 나오겠죠. 너무 쉬우니까. 농도 값이랑 노출 시간 값을 이제 여기다가 곱해서 그냥 값 나오면 그냥 이건 유해 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유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뭐하다?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유해 인자의 어떤 분류의 기준을 보면 화학적인 부분도 있고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인자로 구분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표시는 이거 안 돼 있지만 이 다음 편에는 표시가 좀 돼 있을 거예요. 보시면 유해 물질 작업장의 관리를 할 때는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알아야죠. 그걸 알고 어떻게 관리하고 취급하는지를 아셔야죠. 혹시라도 노출되면 빠르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아셔야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자료, 안전자료, 물질에. 그래서 물질에 대한 안전자료, 물질안전 보건자료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한번 볼까요? 물질이 어떤 물질입니까? 물질이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벤젠입니다. 톨루엔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걔는 성분이 얼마나 있어요? 그 왜 중요할까요? 농도가 중요하니까. 농도가 몇 % 이상이 되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식성 물질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죠? 브라브라 기억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브라브라 60이나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시면은 그런 구성 성분이 1%입니다. 그러면 부식성 물질이 아닌다고요. 거기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는 60%가 넘어가야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성분에서 표시가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상의 취급상의 주의사항도 있고 당연히 있어야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물리적인 위험성 뭡니까? 물리적인 위험성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 무슨 점? 점 중에서 인화점, 발화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점이 여기 들어가요. 폭발 범위도 여기 들어가고. 사실 MSTS 사항이 안에 들어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빼가지고 전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했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고, 그 밖에 뭐 노동부에 관한 상황, 물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이렇게 물리적 위험성도 다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이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 시험이 나오는 거는 여기 나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그럼 알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대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안전에 관한 정보, 보건에 관한 정보를 얘기할 때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했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몇 가지예요. 보신 것처럼 총 16가지가 있대요. 요소가 1번, 2번, 3번, 4번 몇 번까지? 16번까지.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다음 정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정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4개의 선다형이니까요.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요. 아닌 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곰곰이 읽어보면 야, 이게 물질 안전자료? 안전에 내가 이 물질 써. 연상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물질을 써. 취급해. 야, 그럼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안전하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건강상에 문제가 없지. 이런 식으로 연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화학 제품이 어디 회사인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뭐 나중에라도 이게 문제가 되면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를 줬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럼 연락해서 이거는 다른 회사 봤더니 이게 아닌데 이거 좀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쓰면은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에 구성성, 여기 나오죠. 유해성, 위험성. 여기 그런 게 나오죠. 여기는 인화성 물질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불꽃 마크 되어 있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림 문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한눈에 딱 봐도 그림 문자에 불꽃이 되어 있어. 폭발할 수 있네, 이것들. 이 물질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으로 되어 있죠. 구성성분이 몇 %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혼합물인 경우 더 중요하죠. 혼합물인 경우는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각각이 몇 %인지를 알아야지, 조성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칭과 함유량이 들어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응급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 폭발 시 대처하는 방법. 그러니까 만약에 폭발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여기 누출되면 어떻게, 화재, 기억나시죠? 화학사고의 세 가지 형태. 화재, 폭발, 하나 뭐였죠? 누출. 세 가지 다 나왔네요.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및 저장 방법. 중요하죠.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 물에 넣으면 폭발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노출 방지에 대한 개인 보호. 여기 그게 뭐가 나오는 거야? 아까 기억나시죠? 8시간 하루 동안 이거 넘어가면 위험해요 라고 하는 영어로 된 그 세 글자. 그죠? 그 T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시죠? T, W, A 값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8번에. TWA 값이 여기에 탁 나옵니다. 그러니 얘를 혹시 취급하면 보호구는 방독 마스크 이런 거 쓰세요 라고 하는 게 개인 보호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특성은 여기 그 나온다 그랬죠? 점. 인하점, 발하점, 사실 끓는 점 이런 것도 들어가요. 빛점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폭발 범위, 인하 범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안정해요? 혼자 둬도 괜찮나요? 혹시 물이랑 닿으면 폭발합니까? 수소 발생합니까? 그런 거 요거 10번. 안정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이런 물질이 넣으면 특별히 더 반응합니다 라고 하는 물질. 금수성 물질은 물에 들어가면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가겠죠. 10번에. 예. 칼리나.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10번에. 예.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성에 관한 정보. 여기 뭐 들어가냐? 우리 기억나시죠? LCLD. 그죠? little dose 요거. concentration 요거. LD, LC 요거. 그게 여기 들어간다고요. 독성에 관한 정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냈던 건 32, 11 요거 외웠었잖아요. 그죠? 경구, 경피, 흡입 요거. 그죠? 그거 이해해야 된다고요. 독성에 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도 영향 미칠 수 있잖아요. 대기나 이런 데, 수질이나 이런 데. 그 다음에 얘를 버릴 수 있잖아요. 또 필요 없으니까. 버릴 때 이렇게 버리세요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얘를 탱크롤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거 위험물을 운반하는 거예요. 염산 운반해요. 그러면 운반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겠죠. 14번. 그리고 여기 법적 규제사항은 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노출 기준 대상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작업환경 출전 대상 물질이고요.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물질이고요. 그런 것들 표현을 한 법적 규제사항도 알면 15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그 밖에 참고 사항입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린 이유 뭐예요?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다 외우기에는 쉽진 않을 거예요. 뭐 근데 별표가 3개라면 그냥 하나씩 따서 어떻게라도 좀 외워보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16개 항목인데. 알고 봤더니 내용들은 아까 좀 연상을 좀 하셔서 화재 폭발 누출에 대한 사항들이 있겠구나.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예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라도 대응을 빨리 해야 되니까 누출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아까 나왔던 물리적인 특성, 인하점 이런 것도 있겠구나. 특성을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보관을 잘할 수 있잖아요. 회사의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또는 이제 예상 문제 이런 거 있죠. 출제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한번 읽어보면서 그때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요것도 분진에 대한 유해성이 있습니다. 천식이나 그죠? 전신 중독이나 뭐 여기 또 점막 장애나 바람이나 진폐증. 당연히 분진은 그게 들어오면은 가장 많이 예고는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빠져나가요. 체내에 계속 있는 거죠. 체내에 계속 있으니까 얘가 결국에는 진폐증이 돼서 계속 쌓이는 거야. 쌓이고 그럼 호흡할 때 어렵겠죠. 진폐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요. 가끔 또 이게 보시면은 MSDS의 비치 제외 대상 물질이 가끔 나와요. 시험에. 얘는 그러니까 MSDS 뭐였죠? 물질 안전 자료,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요거.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제가 취급해요. 여기서. 여긴 아니죠. 그죠? 강의실이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먼저 사업장에서 취급을 해요. 그럼 취급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질이 MSDS가 어딘가 있어야죠. 그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같은데 부착하는 거예요. 비치하는 거예요, 비치. MSDS를 비치 의무사항이에요. 법적 의무사항. 근데 이런 물질은 뭐 안 해도 됩니다. MSDS 그 대상 물질이 아닙니다.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런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서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그 법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지키세요. 예외로 해줄게요. 물론 비치하면 더 좋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볼까요? 비료, 사료, 식품, 화장품, 약사법, 그 다음에 농약, 원자력 좀 너무 많죠. 외우기도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외우기 위해서 비료식, 화학, 화약, 농원이라고 이해하시면 MSDS 비치하는 대상이 아닌 것들, MSDS 대상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 이해할 때 비료식, 화약, 농원 이렇게 볼까요? 비료, 그죠? 식, 화, 약, 농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이제 어쩌다가 시험 문제 나오긴 하니까 비료식, 화약, 농원 이렇게 이해하셔서 앞자를 따서 하시면 좋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항목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사선의 물질의 어떤 유해성이라고 해서 뭐 X선, 감마선, 중성자 뭐 이런 것들은 외부 위험 방사능 물질, 내부는 알파, 그죠?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것들이 뭐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투과력이나 이런 거 그대로요. 알파, 베타, 감마 거기다 X선 중간에 들어와서 아주 옛날에 아주 뭐 10년 전에 뭐 이럴 때 시험 문제를 가끔 나왔던 케이스. 요즘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6개년을 봤더니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탈모나 경도 발적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사망될 수 있는 그런 것들. 투과력들은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죠? 알파, 베타, 감마인데 베타 감마선에 여기 X선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투과력에 대한 어떤 걸 나온 겁니다. 그다음 인체 내 위험도를 보면 요것들은 이제 반감기가 길수록 위험성이 적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알파 입자를 그죠? 방출하는 핵종일수록 위험성이 크다라는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그죠? 방사선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가 높으면 방사선의 에너지가 높으면 그만큼 위험성이 큰 거고요. 약간 큰 거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작아지는 거, 약간 반비례하는 거는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죠. 반감기가 길수록 위험성은 더 작다. 이런 표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잘 배설되지 않은 것일수록 위험성이 그럼 체내에 흡수되면은 더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진폐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나가야죠. 안 나가면은 더 위험한 거잖아요. 뭐 영양분도 아닌데, 그죠?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것들은 혹시 이런 보기가 나오면 딱 봐도 이건 위험하네 돼 있는데 약간 반비례하는 케이스, 이 케이스 반감기가 길수록 위험성이 좀 작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끔 나와요. 중금속으로 해서 이제 사람의 중금속에 어떤 노출이 돼요. 흡입하거나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 위험할 수 있을 때 보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중독을 얘기할 때 보통 크게는 3개의 중독을 얘기합니다. 1번 카드뮴 중독, 순 중독, 크롬 화합물 중독 이 3가지입니다. 근데 들어보셨죠? 어떤 병이요? 이타이 병, 그죠? 이타이 병. 일본의 어떤 유역에서 이게 폐광산에서 흘러나와서 카드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허리, 골절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들 수 있죠. 허리랑 관절에 틈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중독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수은 중독 어떻게 될까요? 수은 중독은 많이 알고 계시는 미나마타 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거 미나마타 병으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다 일본입니다. 그죠? 보시면은 구내염과 혈뇨, 손떨림 같은 거. 손떨림을 무슨 증이라 그러죠? 약간 수전증 같은 거. 그런 걸 발생시킬 수 있는 중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종류가 카드뮴, 수은, 크롬 이렇게 3개가 돼 있으니까 크롬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피부염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특성이 좀 있네요.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특성이 좀 있어서 특성에 따라서 좀 구분을 좀 하자면 카드뮴은 허리 쪽, 골절, 그 다음에 수은 손떨림, 혈뇨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요것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롬은 피부병 쪽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 위험성을 좀 유발할 수가 있다.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추가적으로 뭐 중독 현상은 크롬 정령 고정에서 발생하는 유가 크롬에 의해 발생한다. 그죠? 유가 크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중독은 삼가에서 유가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그나마 쉽게 외우는 방법 마지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번 요거 있죠. 그죠? 카드 있죠. 그럼 이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리어카라고 해서 옛날에 손수레 같은 거 이렇게 끄는 거 옛날 영화 보면 나오거든요. 손수레에다가 집어넣어서 끌고 다니는 거 그런 것들을 리어카라고 합니다. 리어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리가 이제 앞에 이니까 리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리허카 그죠? 아 리어카 요거는 카드뮴 얘기하는구나. 허리 얘기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 이는 뭐 이타이 병을 얘기하는구나. 리라고 발음했지만 그다음 수은 얘기할까요? 수은 숫자가 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게요. 손수. 그러면 손수니까 여기 보시면은 수미라고 돼 있긴 해요. 수미는 뭐예요? 옛날에 그 평가 방식이 그 초등학교 때 수미양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손떨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글자에 손떨림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중독은 그러면 어떤 물질입니까? 그러면 수은이라고 해요. 수은은 그러면 수자가 들어가는 순간 손수 생각하시면 되고 손수 그러면은 손떨림, 수전증 그러면 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혹시 뭐 미나마타 병입니다라고 하면 수미 미 거기에 미나마타 병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은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피부염, 나머지는 크롬 같은 경우는 피부염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서 외우시긴 또 하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편하고요. 마지막 정리하면 리허카 수는 손수 손떨림 그러면 수전증 그러면은 어떤 거에 중독됐다? 수은에 중독됐다.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는 피부 쪽을 연상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